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찬란히 빛나는 햇살을 받으며 행복을 만끽하기도 하고요. 장마처럼 오랜 시간 내내 비가 멈추지 않곤 합니다. 간혹 폭풍우가 몰려와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네 인생이라는 장편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드라마가 그렇듯 늘 좋은 일이 있기는 힘듭니다. 희노애락이 인생 내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좋은 일과 힘든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그리고 무수히 반복되는 무색무취한 느낌을 주는 평범한 나날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날들은 어떤 날들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특별한 느낌 없이 보내게 되는 평범한 나날들일 것입니다.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끼는 날들,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나날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우리의 나날들이 기쁘고 좋은 하루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충만할까요? 오늘은 매일매일을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메리 파이퍼의 책 나는 내 인생이 참 좋다, 이것을 통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한 심리치료자인 메리 파이퍼가 심혈을 담아 쓴 책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얻은 해안들을 덤덤하게 우리들에게 건네줍니다. 나는 내 인생이 참 좋다. 저는 책의 이름만 봐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헬리콥터의 불빛. 랠프 윌도 에머스는 200년 전에 이렇게 썼다. 사건이 안장에 앉아 인간을 몰고 간다. 그런데 2020년도보다 이 말이 들어맞은 적은 없는 듯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힘이 우리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이 깨달았다. 2월 말부터 짐과 나는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캐나다 국경이 봉쇄되고 짐의 밴드 일도 취소되었으며 우리는 3월 말까지 집 안에 갇혀 있었다. 당연히 여기던 즐거운 일상이 전부 날아갔다. 예를 들면 가족과의 저녁 식사, 짐의 밴드 음악에 맞춰 춤추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세상 곳곳을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일 등이 다 사라진 것이다.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고 새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천만다행으로 검은 방울새와 홍관조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 모든 헬스장이 문을 닫자 졸지에 홈스댐은 운동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서 친구들과 호수 둘레 빙판길을 걸었다. 감사함을 느꼈다. 우리 집이 이 도시의 큰 병원 두 곳 사이에 있다 보니 네브래스카주 전역의 작은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싣고 날아오는 헬리콥터 소리가 상공에서 들리고 그 광경이 또렷이 보였다. 아울러 환자를 싣고 응급실로 질주하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온종일 들리고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번쩍이는 구급차 불빛이 호수 저편에 어릉거렸다. 짐과 나는 밤하늘에 뜬 달과 별을 바라보다가 동쪽 하늘을 가로지르며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이나 브라이언 병원으로 날아가는 헬리콥터의 깜빡거리는 불빛을 보기도 했다. 활동이 없어지자 내 자아감도 사라졌다. 나는 언제나 관계로 나 자신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젠 집만 빼고 모든 사람과 멀리 떨어져 버린 듯 했다. 인생이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코로나19 시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반면 이전 시절은 가물가물하고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나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고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운 좋은 사람에 속한다는 걸 잘 안다.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역경을 어떻게든 견뎌내는 이들에게 대단한 존경심이 쏟았다. 그들에 비하면 내 고생은 보잘것없는데도 계속 버거운 느낌이 들었다. 언젠가 한 친구가 내게 미래 계획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받고 멍해졌다가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우린 저녁으로 엔칠라다를 먹을 거야. 어둠이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처럼 내게 내려왔고 이 구름 중 일부는 1년이 넘도록 거치지 않았다. 오자크 트레일러에 살던 그 해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다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 몸이 얼음 속에 들어간 것만 같았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도리가 없었다. 전문가든 권력자든 그 누구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알지 못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다. 2020년의 단어는 항복이었다. 계획과 소망, 주체의식 따위는 포기하고 기대치를 계속 낮춰야만 했다. 나는 봉쇄와 집단 공포에 더욱 수능해 갔다. 흑인 미국인의 역사와 문학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그 해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새 책을 한 권 쓰기로 계약했고 내가 활동하는 환경단체와 줌으로 회의를 했다. 언제나 그렇듯 여자친구들은 내 삶이 제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거의 날마다 친구 가운데 한 명과 산책했다. 작가 모임은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했고 먼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는 긴 통화를 했다. 짐과 단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는 스크래블 게임을 하고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다. 저녁에는 우리가 발명한 기억나 라는 게임을 했다. 함께한 지난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낸 우리에겐 행복한 놀이였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이 나왔다. 우리가 바닷가에 갔던 때를 전부 기억해? 그 다음 질문은 이랬다. 우리 대학원 친구들 이름이 전부 뭐였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하고 상냥해졌다. 마치 두 장의 카드가 서로 기대어 받쳐주는 격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잘 대처해 예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작은 즐거움이 큰 즐거움이 되었다. 나는
이 순간을 알아차려라 라는 주문을 외웠다. 눈 오는 날, 난로가에서 책을 읽는 순간이나 라디오에서 레너드 코엔의 노래를 듣는 순간, 페이스타임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손자와 그림을 그리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디에나 구급차와 헬리콥터의 불빛이 있었지만 내게는 다른 종류의 빛을 찾아낼 방법이 있었다. 부처의 빛. 코로나19 팬데믹 전 우리 불교회는 일요일 아침마다 한 심리학자의 사무실 지하에서 만났다. 일요일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신경이 곤두선 채 서둘러 시내를 가로질러 모임 장소로 질주에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거기 들어서자마자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졌다. 우리는 명상실 한가운데에 만다라가 그려진 인도 천을 펼쳐놓고 꽃과 촛불, 작은 부처상이 있는 성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둘레에 있는 방석이나 의자에 앉았다. 모임이 시작되면 출석을 확인하고 나서 40분간 침묵 명상을 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스타킹이나 양말만 신은 채 발을 들어 올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발을 내려놓으면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방을 빙 돌았다. 방석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다. 장 봐야 할 목록부터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까지 최근에 했던 모든 생각이 이래저래 다시 떠올랐다.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은 없었는지 걱정도 됐다. 책임져야 할 이런저런 것이 고민스러웠고 모든 일을 일정대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가족이 그리웠다. 어떤 건 좀 더 하길 바랐고 어떤 건 좀 덜 하길 바랐다. 내가 인식한 결점과 실수에 대해서는 자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졌다. 이따금 내 몸을 오롯이 느끼기도 했다. 지끈거리는 머리와 아픈 어깨에 주의를 기울였다. 턱에 힘을 빼고 눈 주위 근육의 긴장을 풀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와 바깥의 바람 소리가 들렸다. 생각과 감정이 여전히 올라왔으나 붙들어 두지는 않았다.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이 떠나니게 내버려 둔 채 다시 호흡에 집중했다. 명상을 하면서 단 1분이라도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을 느낀다면 그건 엄청난 행운이다. 하지만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며 스스로의 사소한 결점이나 궤벽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삶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릴 때도 많았다. 세상이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생각과 느낌이 들었다. 명상이 끝나면 더는 뭔가를 마냥 곱씹지 않았다. 작은 자아의 얼매인 나 자신을 잠재우고서 더 큰 뭔가와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졌고 마음은 느긋하고 편안해졌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꽉 붙들고 있지 않았다. 명상 후에는 부처님의 설법이나 경전에 대한 강론을 듣거나 우리의 글쓰기와 예술 이야기를 나눴다. 다도나 토론은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모임은
단체 포옹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이 모임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더는 서두르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모임은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에는 촛불과 꽃, 단체 포옹이 그리웠다. 하지만 봉쇄 상태가 되자 우리 불교회의 따뜻한 동료애와 대화만으로도 감사했다. 줌으로 진행하는 불교의 모임에서 우리는 더욱 커지고 다양해졌다. 나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해야 하는 고충, 독신자의 외로움,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나 조부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립감과 외로움이 줄어들었다. 내 고통은 공통적인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었다. 우리는 서로가 제 정신으로 살도록 돕기 위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냈다. 그렇게 서로의 구명조끼가 되었다. 명상을 이끌 차례가 되면 나는 황금빛 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스며들게 하는 연습을 회원들에게 지도했다. 황금빛이 몸속으로 퍼지면 우리는 따뜻해지고 평온해지며 사랑으로 가득 찼다.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호 연결된 의식망에 머물렀다. 아침 불교의 모임이 끝나면 내가 있는 곳은 이미 집이고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나의 무릎 위에는 나이 든 삼색털 고양이인 우리 글래시가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변했다. 50대 이후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인생을 축구 경기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전반전 경기를 잘해서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을 망치게 되면 역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이전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경유지라면 50대 이후는 인생을 결정짓는 도착지를 만드는 시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좀 더 멋지고 풍요로운 인생 후반부를 만들기 위해 저자 박상규가 쓴 50에 읽는 노자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자는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 제2막을 어떻게 보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고요.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찬란히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노자의 깨달음을 들으러 가보시죠. 지난 세월 나는 늘 결핍에 허덕였다. 내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 삶은 채워야 할 것들이 투성이었다. 특히 나는 육체적으로 너무 부실했다. 삶의 고비마다 건강이 내 발목을 잡았고 내 인생 행로는 한 박자씩 늦어졌다. 고등학교 때 내 별명은 석가모니였다. 체육 시간에 달리기 계주를 할 때 우통을 벗고 했는데 그때 바짝 마른 내 몸을 본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입시를 앞두고 있던 고3 때는
원인 모를 복통으로 일주일가량 학교를 빼먹기도 했다.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레이스가 조금 처졌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육체적 결핍이 더 심했다. 학부 졸업을 앞두고 폐결핵으로 한 학기 휴학을 했다. 대학원에 다닐 때는 그보다 더 심한 육체적 결핍으로 고생했다. 신촌에서 당구장을 하는 아저씨 댁에서 입주 과외를 할 때였는데 6월 어느 날 몸이 비실거리더니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감기려니 생각하며 학교 의무실에서 약을 타먹고 꾸역꾸역 버텼는데 사흘째 배도 아프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주인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요양차 대구 집으로 내려갔다. 원기가 조금 돋는 듯 했지만 증상에는 별 차도가 없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땀이었다. 무시로 쏟아지는 땀을 주체할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을 갈아야 했다. 여름철이라 더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 선풍기를 쐬며 땀을 식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던 어머니는 동네 병원에 용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며 나를 데려가셨다. 의사 선생님은 장티푸스 같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방문한 곳이 대구 의료원이었다. 그곳에서 장티푸스 판정을 받고 입원을 했다. 한 달 동안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몸무게는 45kg에 불과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거의 대머리 수준이 되었다.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어 입주 과외를 하는 신촌으로 돌아가니 아저씨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눈이 희둥그레져 나를 쳐다봤다. 그 시선이 잊히지 않는다. 젊은 시절 내 결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학원 논문 학기를 맞아 새벽 늦게까지 논문에 매달리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내 몸은 다시 한번 고장났다. 폐결핵이 재발한 것이다. 대학생 때는 비활동성이었는데 이번에는 활동성이었다. 당산동에 있는 결핵협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약을 한 움큼 받아오며 나는 내 처지를 원망했다. 하느님도 참 무심하시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계속 안겨주시는가. 나는 두 번째로 휴학해야 했고 젊은 시절의 내 인생은 또 한 박자 늦어졌다. 동기들이 논문 자격 시험을 볼 때 나는 대구 집에서 요양해야 했고 그들이 논문 심사를 받을 때 나는 쓰디 쓴 결핵약을 먹으면서 세월을 견뎌야 했다. 나를 더 힘들게 한 건 징병검사였다. 전염성 질병인 활동성 폐결핵 환자인 나는 당연히 병력 면제 대상이었지만 최종 판정을 하는 군의관은 내 차트에 적힌 학력란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보충력 판정 도장을 쾅 찍었다. 육체적 결핍으로 지체된 내 인생의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기회였는데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26 나이로 방위 근무를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동기들 중에는 같은 동네 출신, 특히 초등학교 후배들이 많았다. 나이가 많다는 게 군대에선 아무런 계급이 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진만되었다. 4주간의 신병 훈련을 끝내고 자대 바치를 받은 곳이 지역 사단의 수송부였는데
운전면허증이나 정비 자격증이 없었던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사계 주임이 나를 보더니 면허증도 없고 정비 기술도 없는데 여기 왜 왔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행정병을 지원했는데 왜 일이 배치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 대형 트럭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수송부를 지원했는데 군기가 세다는 말을 듣고 손을 써서 병무청으로 빠지고 원래 그리로 가게 되었던 내가 대신 수송부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동안 치장반에서 기름 걸레로 다치차 닦는 일을 하다가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는 현역 고참이 제대한 후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당시 수송부 행정실에서 인사계 업무를 담당하던 현역 고참이 내게 사연을 말해줘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야 어림도 없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소원수리도 생각해봤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뻔했기에 접었었다. 그렇게 내 청춘은 결핍의 연속이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관념이 내 인생 전반기를 지배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틀에 갇혀 지냈고 단 한순간도 충분하다며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노자는 말한다. 어젠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탐욕을 멀리하면 백성이 심란해하지 않는다. 나처럼 고생하며 청춘을 보내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독 결핍 증세가 심했다. 돌아보니 내가 스스로 만든 굴레 때문이었다. 조금 덜 건강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건강이라는 상현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는 내 안의 틀을 부쉈다. 그러자 자유가 찾아왔고 자유를 누리니 비로소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내 몸이 처지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주인공도 나와 같았다. 그는 광산을 운영해 모은 돈으로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결핍투성이 사회이고 지식인인 자신도 결핍투성이 존재라고 생각했다. 결핍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그와 광산에서 동업을 하던 조르바는 정반대였다. 조르바에겐 세상이 늘 충만했고 아름다웠다. 그는 매 순간 삶을 즐겼다. 주인공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충고했지만 백면서생 체질의 주인공은 스스로가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광산이 쫄딱 망한 후 마침내 굴레에서 벗어난다.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욕망,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은 후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절벽에서 밧줄을 놓는 심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은 후 더 충만해졌다. 결핍은 정신의 덫이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물질보다 정신이 사람을 결핍된 존재로 만든다.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테라피는
간단하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 간단하지만 힘은 무척 세다.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시절, 허기를 면하고 가난을 탈출하는 게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그 시절에 태어났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초중고와 대학을 다녔다. 나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정치적 자유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건 생존 경쟁에서 낙오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직장에선 주어진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고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식사 때는 1분이라도 전략하고자 후다닥 밥을 먹어 치워야 했다. 어린 시절 행동이 느리면 사내 녀석에 군뱅이처럼 느려터져서 장차 뭐가 될 거냐 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직장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면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만년 대리로 남거나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일을 할 때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던 것도 그런 시절 인연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 내 몸에도 빨리빨리라는 아비투스가 들러붙지 않았나 싶다. 물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지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나는 매일 식물원 산책을 하며 내 몸에 들러붙은 빨리빨리 아비투스를 떼어가고 있다.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라는 아비투스에 익숙해지고 있다. 요즘은 앱 문화가 발달해 걸음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날 걸은 걸음수를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다. 가끔 통계치를 들여다보는데 나 스스로도 놀란다. 내가 걷는 길은 하루 평균 7km이다.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500km, 10년 누계로는 25,000km이다. 10년간 지구 반바퀴를 넘게 걸은 셈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자주 빌빌거리던 약골 체질에서 탈피해 비교적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다. 내가 걷기 애찬론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걷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운동이다. 뇌에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는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분노를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이며 해마는 그 반대의 영역인 기쁜 감정, 즐거움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거나 슬플 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편도체에 기량작용을 하는 해마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다. 나는 매일 반복되는 신체 실험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 걷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들인데 크로노스는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생기는 물리적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즉 내 마음속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뜻한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기록된 날짜처럼 고정된 것이라 사람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므로 사람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일가기, 여삼추라든지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라는 말에 담긴 시간의 의미가 카이로스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면 무료해지고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식물원 산책을 하며 걸을 땐 그 반대다. 걸을 때면 언제나 편하고 즐겁다. 걷는 시간이 따분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자는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축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 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고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걷는 길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니 충분한 여유가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지만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사계절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다. 인생 후반전의 속도는 KTX보다 무궁화호가 더 적합하고 좋다. 오늘은 재물운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재물운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많은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란 그야말로 재물을 끌어모으는 운수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세상에 단 한 명도 이 운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수많은 부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운이 좋아서 였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운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물론 누구나 생각으로는 운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재물운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재물운을 실제적으로 얻을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야 실제로 그것을 얻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나오는
어떤 모델의 차를 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평소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 차가 계속하여 눈에 보입니다. 아마 한 번쯤 모두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운에 대해 관심을 더욱더 기울일수록 재물운을 찾기가 쉬워지고 재물운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운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질이지만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안에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지만 재물운의 힘이 아주 미약할 수도 있고 반면에 상당히 많은 양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운을 어떻게 하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재물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재물운아 들어와라, 들어와라, 제발 들어와 라고 한다고 해서 재물운이 들어올 리는 만무합니다. 재물운은 하나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에너지는 같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는 끼리끼리 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반면에 안 좋은 에너지는 안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죠. 우리가 평소 하는 생각과 마음은 하나의 에너지로 발현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서도 특정한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죠. 에너지는 24시간 내내 당신의 몸 안에 흐릅니다. 다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재물운은 누구나 얻길 원하는 좋은 에너지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재물운이 아닌 다른 안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길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게 있을 거예요.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안 좋은 에너지는 안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좋은 에너지는 뭐고 안 좋은 에너지는 뭔데? 라고 말이죠. 자, 먼저 좋은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랑, 기쁨, 행복, 평온함, 기분 좋음, 편안함, 감사함, 긍정 이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반면에 안 좋은 에너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 미움, 화, 짜증, 분노, 괴로움, 시기 질투, 부정 이것이 대표적인 안 좋은 에너지의 종류입니다. 자,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당신은 어떤 쪽의 에너지와 가까우셨나요?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 가득하신가요? 혹은 짜증과 화의 감정이 가득하신가요? 만약에 자신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재물운이 앞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재물운은 앞으로 당신에게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 흐름이 어떤지 파악하고 좋은 에너지 흐름으로 자신을 맞추는 것이 재물운을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먼저 이것들이 선행돼야 다른 추가적인 방법들을 통해 더욱 많은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기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학에서는 선천운과 후천운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선천운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을 말합니다. 이는 사주를 구성하는 8자, 즉 사주팔자, 고정값으로 정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선천운을 바꾸고 싶지만 사주팔자를 완전히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 월, 일, 시간에 맞춰서 자동 구성되니까요. 그럼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없는 사람은 평생 재물운이 없는 걸까요? 사주팔자가 좋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가망이 없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주학에서는 선천운보다 후천운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후천운이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운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후천운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면 후천운이 좋을까요? 매일 짜증과 화, 그리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후천운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같은 에너지 흐름인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끌어당겨서 미래의 짜증과 화, 그리고 불만 가득한 하루들을 매일 만들어낼 것이니까요. 후천운 역시 이에 맞춰서 아주 좋지 않은 운만 가득할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사랑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후천운도 아주 좋은 운들로 이에 맞춰서 구성되고 그 사람의 미래엔 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어떤가요?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요. 자신의 감정을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신이 부정적인 에너지 흐름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껏 사라졌던 재물운이 금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더욱 강력한 재물운이 당신의 미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늘 잘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였습니다.